자, 쉬셨나요? 이 마지막 시간마저도 대면으로 시험 치르면서 여러분 한번 보려고 했더니 또 여러 가지 그 사태들이 악화돼서 그 여러분들하고 그 하는 이 양리학 마지막 시험마저도 비대면으로 치르게 됐네요.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얼굴들 보고 그 어떤 정도로 따라오는지 알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 시간에 그 42장 빈혈약부터 그 43장, 44장 이렇게 세 개의 챕터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약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그 중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조혈 작용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철분, 두 번째가 엽산, 세 번째가 비타민 B12가 있죠. 햄 구조물들을 아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햄 구조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햄 구조물은 적혈구가 갖고 있고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작용들을 하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철이 이제 안쪽에 있고, 그리고 이 바깥쪽 격자 그 무늬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담당하는 성분들은 엽산과 비타민 B12가 되겠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부족을 하게 되면 산소를 운반하는 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빈혈의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연히 부족한 성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밖에 없죠. 공급. 그런데 그 혈액을 한 방울 슬라이드 글라스에 떨어뜨려서 이게 도말 표본을 관찰해 보면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철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혈구는 철이 부족하니까 햄이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작은 소적혈구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적으면 이 햄 구조가 컴팩트한 형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햄 구조가 느슨한 형태의 이렇게 큰 형태를 이루는 햄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적혈구가 못생기고 큰 거대 적혈구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적혈구가 많이 보이면 철분이 부족하구나라고 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대 적혈구가 많이 보이면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철분 제제들은 굉장히 그 많이 종류들이 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철분에는. 뭐 그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면 좋은 철분 제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러스 설페이트 제제로 되어 있는 철분제, 이것들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뭐 가격이 비싸다고 더 잘 흡수되거나 효과가 좋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페러설페이트를 소개한 이유는 이 끄트머리 노트를 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구 그 철 보충제이고, 가격이 적으면서 이펙티브니스, 뭐 톨러빌티 같은 것들이 좋다.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죠. 가성비가 좋아서 가장 커먼하게 사용하는 오랄 그 철 보충제입니다. 따라서 뭐 이것들의 철분이 어떤 성분이 더 좋다, 비싸다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페로설페이트 제제로 되어 있는 철분제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엽산이 이제 부족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임신을 했을 때도 부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의 질환이 있어서 부족을 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 엽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엽산 부족으로 인한 빈혈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엽산을 공급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는 비타민 B12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비타민 B12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 하이드록소코발라민, 비타민 B12 뭐 세 가지 다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뭐 제가 시험 문제 낼 때는 답까지들을 공통으로 다 내니까 뭐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조혈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한 것 말고 아예 그냥 적혈구 숫자가 부족을 해서 생기는 경우도 빈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우리 몸에서 적혈구 숫자가 그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혈액이 한 번쯤은 꼭 통과하는 신장을 통과할 때 적혈구 숫자를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는 적혈구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적혈구 숫자를 늘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EPO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줄여서 EPO라고 합니다. 또 모르니까 한번 적어드리죠.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라고 부릅니다. 신장에서 만드는 그 적혈구를 증가시키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들을 그 밖에서 공급해줘서 적혈구 숫자를 늘려서 빈혈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EPO가 들어가게 되면 적혈구 숫자를 적당히 늘려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적혈구 숫자를 늘려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혈액에서 적혈구 숫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녀석은 혈전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결과 모세혈관들을 막게 되는 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PO를 그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를 투여하게 되면 꼭 생각해야 될 게 그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적혈구 숫자가 너무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걸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 모니터링들을 꼭 하면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빈혈약 파트에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들은 중성구 감소증에 대한 겁니다. 그 중성구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많이 그 감소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항암제를 투여받는 상황에서 중성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중성 감소를 통해 감소가 돼서 면역이 저하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요법을 할 때 미리 예방적으로 이 중성구 감소증이 생기지 않도록 처방하는 그 약들이 있습니다. 줄여서 GCSF 또는 GMCSF입니다. 풀네임을 아신다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 그래눌로사이트 클로니 스티뮬레이션 벡터 그리고 그 그래눌로사이트 모노사이트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의 약자입니다. 즉 그래눌로사이트들을 스티뮬레이션 시켜서 그 집락화, 군락화 시킬 정도로 증가를 시켜라 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녀석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42장에 하는 빈혈약에서 다뤄야 할 내용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 그 질환약에 대한 부분들로 하겠습니다. 43장 피부 질환약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이제 그 너무 많이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그 힘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드름 치료제와 관계된 거.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두 번째는 그 색소 침착 질환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색소 침착 질환.
뭐 다른 표현도 편하다면 기미나 뭐 주근깨 같은 것들이 색소 침착 질환의 일환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탈모의 그 좋은 약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효과적인 것들이 없어서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 여드름 치료제를 보려면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벌어지는가라고 하면 그 모낭에 피지라고 하는 그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죠. 근데 이제 모낭에 쌓인 이 피지를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세균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가 있습니다. 피아크네라고 보통 부릅니다. 교재를 직접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피지가 이 프로피오니오 박테리움 아크네가 그 피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낭에는 이러한 그 피부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피지가 쌓이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피아크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먹고 피아크네가 엄청나게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포화 상태로 증식됐을 때 벌어지는 게 이 고름, 짝이 굉장히 좋은 형태의 고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짝이 좋다고 이것들을 쿡 눌러서 짜버리면 여기서 튀어나가서 다른 모낭 쪽으로 이 피아크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그 감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여드름 치료제로 가장 첫 번째 소개되는 게 항생제인 이유가 이 피아크네를 죽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국소나 경구 항생제가 여드름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전 판에서는 가장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판매가 많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레티노이드 성분이었습니다. 비타민 A 유도체로 되어 있는 레티노이드 성분인데 이번에 칠판에 들어서면서 뒤쪽으로 빠져 있고 좀 중요하지 않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소트레티노인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게 여드름 치료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던 녀석인데 얘네들의 2년 동안의 그 최근 2년 동안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확 시장이 줄어들었고 교재에서 뒤로 빠지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이유들이 뭐냐면 임신이나 임신한 의도가 있는 여성들한테 이것들을 쓰게 되면 기형아, 최기성이라고 하는 게 기형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극도로 주의를 요해지면서 사용이 중단된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는 이제 주로 안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질환의 대표적인 게 기미하고 주근깨인데요. 이것들은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또는 이 세포 안에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거나 두 가지로 침착 반응들을 억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교재를 직접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소 침착에 사용한 약물에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녀석의 작용 기전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멜라닌의 합성을 하려면 사이로니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이드로퀴논은 사이로니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멜라닌 합성들을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대신 세포가 갖고 있는 이 효소 작용들을 계속 스트레스 주면서 억제하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발암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소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부작용들은 흔하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이러한 멜라닌을 만드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통해서 이것들이 그 침착을 억제하는 녀석은 메톡스살렌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기전이 두 개가 다르죠. 하이드로퀴논은 효소를 억제하는 녀석이고요. 메톡스살렌은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녀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톡스살렌 역시 그 상피세포를 괴롭히기 때문에 피부 노화 또는 발암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효소는 하이드로 퀴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세포 증식은 메톡스살렌을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모와 관련해서는 그 효과적인 약들에 대한 갈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쪽에서 한번 얘기할 때 테스토스테론이 환원돼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되면 이 녀석이 증가를 하게 되면 탈모라고 하는 것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만들지 못하는 약들의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원요소 억제제요.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약물을 교재에서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탈모에 사용하는 그 약물로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구용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DHT를 못 만들게 해서 그 모낭의 위축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그 약국에서 쉽게 그 살 수 있는 약 하나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미녹시딜은 초창기에 혈관 확장제로 만들어졌던 약입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 치료제로 썼던 약이었죠. 1979년에 고혈압 치료제로 그 승인이 됐던 약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쓰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모증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서 아예 탈모 치료제로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미녹시딜이 개발이 됐고 그 전신으로 그 투여를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모발에 국소적으로 그 도포하는 그 포말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녹시딜은 항고혈압제로 사용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부작용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국소용 포말제, 액체로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뭐 특이한 부작용들은 없으니까 한번 뭐 부모님들한테 칭찬받는다는 셈치고 한번 사다 드려 볼 만합니다. 뭐 대신 100%가 다 약효가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용돈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 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뭐 가려움 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 43장에서 여러분하고 다뤄야 할 내용 전부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방의 마지막 파트 임상 독성학에 대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죠. 이 파트에서는 중독된 그 여러 가지로 중독된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죠. 중독 환자의 응급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중독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중독이 된 환자가 응급실로 왔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은 간단하죠. 우선 산소를 투여하고 정맥을 잡아놔야 되겠죠. 심장 모니터를 달고 그 위험해지는 것들을 방지하면서 기다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를 더 준다면 혼수 칵테일을 주게 됩니다. 이 혼수 칵테일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중독 상황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요건에 맞춰서 칵테일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수에 빠지는 경우가 저혈당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맥용 덱스트로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편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아편의 독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날록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티아민이 포함되어 있죠. 혼수 칵테일에는 저혈당을 대비하는 덱스트로스, 그리고 아편 마약 성분을 대비하는 날록손, 그 다음에 술에 대한 치료 효과 있는 스야민 같은 것들을 주면서 기다리는 작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의 그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서 딱 5가지 중독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5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세트 아미노펜이 있죠. 타이레놀의 그 주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살을 의도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되고 나서 그 제일 좋은 시간대는 8에서 10시간 정도 사이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그 해독제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해독제에 해당하는 게 NAC라고 하는 녀석들을 쓰게 되죠. 플레임은 규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N-아세틸시스테인, 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 넥은 그 아세트아미노펜 섭취 후 8에서 10시간에 시작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언제 발견하셨나요? 또 뭐 이러한 그 진통제를 드신 것들이 주변 걸 가져가신다면 이런 그 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접할 수 있는 거가 시화나물이 되겠습니다. 시한화물이요. 이 녀석은 화재에 발생하는 독성 그 연소 산물 중에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여기 한번 노출되면 뭐 5분 내로 질식이 되고 뭐 그 결과로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서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화나물 때문이죠. 뭐 타 죽는다기보다는 질식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노출되고 빠져나왔을 때 이 해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데요. 거기에 쓸 수 있는 해독은 정맥내로 비타민 B12를 투여해서 그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화나물을 해독제로 쓸 수 있는 게 아까 그 하이드록소코발라민 비타민 B12에 해당하죠. 이것들을 결합하게 되면 부작용 없이 비타민 B12를 생성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철입니다. 예전에는 소아 사망률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이유가 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여 년 동안 교육 또는 이 철분의 포장이 아이들이 이제 쉽게 뜯지 못하도록 개발이 되면서 현저히 이제 감소된 측면이 있죠. 뭐 어쨌든 철분을 아이가 이제 먹게 되면 병원으로 다 달려가면서 철분을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디페록사민이라고 하는 킬레이터 성분의 철분 해독제들이 있고 철하고 결합해서 배설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건설 현장이나 여러 그 공장 뭐 산업 현장 같은 게 납 중독 같은 사고들이 터지게 되죠. 납도 마찬가지로 킬레이션 하는 약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쪽에 있군요. 석시머라고 하는 녀석들을 써서 그 경구 킬레이터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를 보면 철, 디페록사민, 을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납, 석시머를 얘기했으니까 다 경구용 킬레이터들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들고 싶은 것은 유기산 또는 살충제 성분들에 대한 겁니다. 아마 박정규 교수님을 통해서 독버섯 산에서 독버섯 먹은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독버섯도 뭐 이 계통에 해당을 하죠. 이런 경우에 그 쓸 수 있는 해독제는
아트로핀이 있습니다. 아트로핀. 그리고 또 하나 더 쓴다면 프랄리독심이 쓸 수 있는 해독약이 되겠습니다. 유기산이나 이 살충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아트로핀 또는 여기 있는 프랄리독심이라고 하는 무스카린 작용을 하는 녀석들을 써서 해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 장들을 마쳤는데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두 가지 정도의 그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예제를 하나 들죠. 50세 이주 그 노동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설사, 눈물, 오심, 구토, 발한 이런 것들을 호소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걸 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기산이나 살충제에 대한 중독이 벌어지면 이러한 설사, 눈물, 오심, 구토, 발한 등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트로핀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죠. 그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덤벨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유기인산 중독의 증상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들을 씁니다. 덤벨즈라고 하면 설사, 영어 표현의 앞 글자, 오줌이 나오는 거 배뇨, 그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기관지나 분비되는 거, 구토, 눈물이 분비되는 거 또는 침이 분비되는 것들의 약자들을 딴 거죠. 근데 영어를 쓰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덤벨이 그 크게 유기인산 중독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일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에서 그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으로는 뭐가 쏟아지는 현상,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는 설사, 그리고 뭐 요독으로는 배뇨, 그리고 그 입으로는 구토, 눈으로는 눈물, 그리고 입으로는 침 분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곳으로는 뭔가가 나오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그 500mg 아세트아미노펜 이거 정제를 20알, 이거 거의 뭐 의도적으로 자살 목적으로 먹은 거죠. 응급실로 내원하면 기다렸다가 8에서 10시간 정도 적당한 시간에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44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뒤에 45장, 46장, 47장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그 흥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이 책의 그 해석, 잘못된 번역 하나를 보여드리죠. 8단원이 원래 일렉트로닉 챕터에 해당합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선택 주제라고 번역하는 게 올바른데 이걸 누가 번역했는지 그 문자 그대로 전자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 오역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잘못된 그 오역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하면 뭘 주겠다 하면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책을 마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이 책이 끝난 다음에 책꽂이에 잘 꽂혀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후에 라면 받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책들이 이제 꽂혀 있으면 그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언젠가 그 책 어딘가에 찾으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셨다가 꼭 양약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뭐 사전처럼 아니면 백과사전처럼 참고해서 보시는 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마치면서 그 늘상 마지막 그 멘트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비록 비대면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그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치위생사가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알면 어차피 제가 그 병원 아니면 치과병원 이런 데를 많이 가겠죠. 만나시면 아는 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살다가 그 누군가한테 그 물어보고 싶을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평생 회원권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물어보고 싶다면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제구@건양.ac.kr입니다. 그 나이 들어가는 그 한 아저씨한테 어떤 상황들을 묻고 싶다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뭐 답은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 제 생각 하나 꼭지 정도는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나눠서 보여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를 볼 텐데요. 혹시 그 공부를 하시다가 그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메일로 물어보셔도 좋고 여러분들하고 그 한 번쯤은 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받는 시간들을 잠시나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셔서 오픈하는 게 그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한번 다시 해보죠. 줌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앱을 깝니다. 그리고 이 줌의 회의 참가를 누르면 그 아이디 번호를 요구할 겁니다. 그 번호에 8192710752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회의방을 열어 놓으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열어놓지 않으면 열어놓지 않는 시간에 눌러봐야 제가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회의방을 여는 시간을 특정하겠습니다. 언제냐면 강의를 내일부터 또 이 강의들은 오픈이 돼서 열심히 들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 이제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6월 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만 그 질의응답 받는 것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뭔가 그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줌에 그 6월 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들어오셔서 미리 질문할 내용을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때 뭐 시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했던 강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들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뵙는 걸로 하죠. 그래도 마지막은 이렇게 끝마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아쉽지 뭐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차차차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군요. 네, 평상시에 이제 학교에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중이고요. 네, 마스크를 벗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한 학기 였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